대통령이 말하는 그 코스피 5천, 이게 가능한 영역인가요? 철강, 화학, 정유, 기계, 그동안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들, 네. 코스피 PBR을 갉아먹고 있는 산업들이 회복되거나 구조조정에 성공하는 과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긴 합니다. 우선은 오늘이었나요? 어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코스피가 최초로 3,400선을 돌파했잖아요. 2,400이 있을 때가 진짜 얼마 안 됐고 코스피 3,200, 박스피 또 계속 얘기하다가 어느새 돌파했어요. 3,400. 이번 상승장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일단 동력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을 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한국 증시의 반등, 제가 사실 연말부터 국내 증시의 이야기를 드릴 때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세 가지요. 첫 번째는 신정부와 관련한 부분에서 가장 큰 기대감은 상법 개정과 같은 정책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재정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사실상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 확장이 되게 중요한 주가의 트리거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재정 적자 를 확대하는, 결국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국가들의 시가총액이 하락했던 적이 없습니다. 먼저 돈을 푼다는 거죠? 그렇죠. 작년 연말부터 보면 가장 큰 바닥에서 주가 지수를 크게 올라온 국가가 유럽. 그렇죠.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재정 지출 확대를 이야기했던 국가가 이제 한국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의 가장 큰 매력은 이 밸류업 정책 이후에 진행되는 상법 개정과 거버넌스 개혁인 것들이죠. 제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분들이랑 콩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한국 정부의 재정 확정과 한국의 거버넌스 개혁을 되게 큰 의미를 두고 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일본이 니케이 지수가 8,000에서 4만 포인트까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인덱스가 5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15,000원 가는 것들이죠. 그런 역사적인 랠리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의 의미 있는 비중 확대를 못했어요. 아쉬움이 있군요. 그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죠. 사실 벤치마크라 그러는데 주가 지수를 이기는 전략들이 펀드 매니저들한테 되게 중요한데, 일본의 랠리에서 사실 사지 못한 건 실패에 대한 경험담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 비슷한 컬러에서 진행되는 한국 정부의 재정 확대와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이 되게 컸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논란들이 치우쳐 있는 구간에서 한국 신정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큰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의 세 가지 정책 슬로건이 있잖아요. 제가 가장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건 세 가지 숫자는 잠재 성장률을 3% 이상까지 끌어올린다, AI 3대 강국을 위해서 100조 150조 지출을 늘린다, 그리고 코스피 5천 관련한 부분의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동반적으로 작용했던 것들인데, 다만 아쉬운 건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이익이 주도하고 있는 모습은 아직 아니어서 추가적인 추세 상승을 위해서는 기업이익의 증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대명제는 분명히 존재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재테크가 중요한 시대엔 내가 먼저 정보를 찾아서 챙기는 게 필수죠. 그런데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 원 손해인데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 입금된다고 합니다. 원빈도 혜택이 너무 좋아서 선택했다고 하니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전국 가입자 수 1위답게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 보상,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청소도 유명한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정당해봤자 아정당. 그럼 지금 끌어올린 거는 대주주라든가 다른 정책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아까 전에 일본에서 니케이가 8,000에서 4만이요? 네. 그러면 한 5배가 오른 건가요? 맞습니다. 한국은 15,000. 혹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국은 이제 많은 전문가가 연말까지 상승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 5천, 사실 만까지는 많은 분들이 생각도 안 하고 계실 거고 5천이라도 되면 다들 너무 기뻐하실 텐데, 대통령이 말하는 그 코스피 5천, 이게 가능한 영역인가요? 이익이 받쳐주지 않으면 근데 사실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대통령실에서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주가의 상승을 위해서는 기업 이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 이익의
한국의 상승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보면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투자의 시계열이 짧으신 분들이 한국의 대부분의 투자자의 분들이긴 하지만 코스피 5000이라는 대명제를 놓고 첫 번째로 움직여야 될 건 이제 HBM이 아닌 전통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회복 진행돼야 되겠죠. 사실 요 근래에 가장 많은 콜을 받는 업종이 삼성전자거든요. 이제 HBM이라는 특이성이 강한 반도체가 아닌 D램에서 낸드까지 부족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나 코스피 기업이익이 레벨업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수가 정말 5천까지 가는 그림이 나오려면 좋은 산업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한계 기업들이란 표현을 쓰긴 좀 마음이 불편하지만 철강, 화학, 뭐 정유, 기계 그동안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들, 코스피 PBR을 갉아먹고 있는 산업들이 회복되거나 구조조정에 성공하는 과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긴 합니다. 가능은 한 시나리오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익이 따라줘야 되는데 한국의 미래 요 책 이제 출간을 하셨는데 이 아마 빨간색과 파란색은 증시의 파란색 빨간색 같은 느낌 같기도 하고 태극기입니다. 아 태극기군요. 제 마음은 제일 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애국심이 뛰어나신 분으로. 자, 근데 이번 위기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한 세대가 작동했던 성장 패턴이 멈추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책에 보니까 진단을 하셨던데 한국이 그 맞이한 위기의 본질은 뭐고 이제 익숙했던 성장 공식이 끝난 건가요? 그렇죠. 암울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어떤 구조의 변화를 가져가려면 암울한 현재의 환경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부터 정확히 찾아가는 게 이제 첫 번째 배경인 것 같은데 이것도 두 가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한국이 성장했던 판이라고 하죠. 저는 재편되는 것들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배경은 미국이 조성한 기존의 경제 질서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2000년 초반부터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네.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고 중국이 미국의 주도로 WTO에 가입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는 두 가지 블록으로 나뉘어요. 이게 선진과 신흥인데 선진의 자본, 기술, 제조업이 다 신흥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중심의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급망이 제조업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가 어떤 프레임이냐면 저는 미국과 중국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지난 20, 30년 동안의 경제 프레임은 미국이 소비의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생산의 역할을 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과정에서 교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들이죠. 그 교역의 낙수 효과로 성장했던 게 한국? 이제 한국과 같은 신흥국의 제조 중심의 국가들이고 심지어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원부국들 미국이 만들어 놓은 안정적 공급망에서 큰 성장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이 시스템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유지하면 미국이 무역의 적자가 그리고 재정의 적자가 그리고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그림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중국이 지금 재균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균형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제가 아까 미국의 소비와 중국의 생산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이 소비 경제에서 생산 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거고 중국은 생산에서 소비의 경제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게 왜 위험이지라고 이야기하면 이 두 국가의 재균형은 자국이 생산해서 자국이 소비하는 수직 계열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으로 완성된 안정적 공급망이 파괴되게 되면 한국과 같은 기업들은 더 많은 비용으로 생산기지를 세우거나 공급에 대한 불안들을 고스란히 반영해야 되는 것들이죠. 제가 3, 4년부터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물가 뭐 최근 들어서 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헤드라인 3% 정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2022년부터죠. 지금부터 3년 동안 우리가 확인했던 변화들을 숫자로 보면 물가는 40년 내 최대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30년 내 가장 빠른 긴축을 했었고 지금 2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미국이 새롭게 변화된 질서에 대한 비용들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한국은 그 안에서 교역이 축소되는 것들 그리고 공급의 비용들이 늘어나는 것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가 미국과 중국, 한국
이 세 국가들이 육성하는 산업이 다 똑같은 산업인 거 아시죠? 미국은 지금 중국과 분리된 공급망을 만들려 하고 있지만 결국의 목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한국의 산업을 미국이 흡수하려는 정책들이고, 그리고 중국은 메모리 일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한국보다 기술 우위에 선 산업들이 많거나 비등비등한 산업에서 AI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 안에서 고립이거나 혹은 기존과 같은 성장을 유지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위치해 있는 것들이죠. 그럼 그 상황에서 어쨌든 G2로서 이제 글로벌 가점 체제 미국과 중국이 강하면 중간재를 수출하던 한국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건가요? 이런 상황이 어쨌든 위기일 수도 있고 뭐 기회일 수도 있고 한 건데 위기로 봐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들인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정부의 가장 중요해 보이는 숫자 첫 번째를 제가 잠재성장 3%라고 3%. 그쵸. 그냥 코스피 5천을 처음에 하지 않았던 건 이 잠재성장 3%와 AI 3대 강국과 코스피 5천은 상호 유기적인 그렇죠. 정책의 퍼즐을 맞춰 나가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럼 한국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잠재성장을 높이거나 혹은 산업의 전환을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장률을 장기로 시계열을 평균해 보면 그게 사실 잠재성장률과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잠재성장은 인구, 노동이죠. 그리고 자본, 기술 요 세 가지로 이제 평가가 되는데, 대한민국이 이게 이제 2%도 아닌 1%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3년, 5년 동안 1% 초반에서 0%로 갈 거라는 전망이 되게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인구는 줄어가고, 왜 돈은 외부로 유출되고, 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왜 계속 위축되고 있나라는 문제로 귀결돼야 되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를 첫 번째로 풀어야 되는 건 순환경제가 무너진 거예요. 순환경제. 그렇죠. 순환경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무슨 주도의 경제냐라고 이야기하면 수출 주도의 경제죠. 그렇죠. 네, 기업의 수출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면 그 다음으로 어디로 늘어가야 되냐면 한국의 투자가 늘어나야 이제 고용이 창출되고, 그 창출된 고용으로 소비가 돌아야 되는 순환적 경제가 만들어져야 되죠. 제가 차트를 하나 보내드릴 건데, 이 차트를 잘 보시면 대한민국은 2012년 이후에 기업의 수출은 진짜 퀀텀 점프를 합니다. 레벨업을 하죠. 근데 대내 투자는 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매출이 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기지의 공장에 투자가 됐기 때문이고, 그리고 고용 창출이 없는 투자가 없다 보니 가계에는 계속해서 위축되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러면 기업이라도 수출을 잘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는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경기는 이런 흐름인 거죠.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는, 우리나라 수출이 둔화되는 대외적인 리스크가 나오면 정부는 뭘 했습니까? 정부는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신용을 늘렸죠. 그게 뭐죠? 가계의 대출을 늘렸던 거죠. 그러면 그 돈은 순환적인 경제에 가지 않고 가계의 대출과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양극화와 순환 경제가 단절되는 그림이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그런 성장마저도 임계치에 들었다는 겁니다. 왜냐? 수출은 과거와 같이 성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산을 하면 그게 수출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현대차의 매출이고 미국에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수출이 구조적으로 레벨업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죠. 중국도 이제 자급화율을 100% 가까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다 해나갔고, 가계부채는요? 이것도 성장, 확장의 임계치에 들어섰던 것들이죠. 그러니 한국은 기존 불균형된 성장마저도 이어갈 수 없는 한계점에 봉착한 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왜 인지를 안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인지하죠. 다 인지하는데 여기에 대한 섬뜩한 기시감이나 위기감을 녹아뛰는 이유는 이미 장기간 지속된 우려들이고, 그리고 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부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위기에 대해서 저희가 둔감해지는 거죠. 제가 책에서는 엄청 불편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게 이제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은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행하는 재정의 확장과 구조개혁과 관련한 부분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들이고,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정은 정말 귀한 마지막 남은 한 발의 총알 같은 거예요. 이때 구조개혁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질문드리면 아까 전에 어쨌든 현대차가 미국에서 하는 매출은 미국에 생산이 된다는 의미는 이해했는데 어쨌든 한국의 기업이 미국에서 매출을 잘 일으키면 수출로 잡히진 않더라도 어쨌든 한국 기업이 뭐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는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닌 건가요? 그거는 분명히 맞죠. 그건 네네. 맞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맞는데 근데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약하다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업의 매출이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도 주주의 환원이 덜 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주식에 대한 보유의 비중은 개발도상국 최하단에 위치해 있는 정도의 비중밖에 되지는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계속 해외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가계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게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가계부채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게 뭐냐면 추세선으로 그려보면 코스피 200 기업들의 현금입니다. 근데 이 코스피 200 기업만 그럼 다 좋냐? 우리나라 기업 안 좋다며. 몇 개 기업만 좋죠. 그 몇 개 기업들의 캐시가 다 어디로 가죠?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숫자로 보면 정말 불편한 이야기인데 숫자가 지금 23년까지밖에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2023년에 대한민국의 20대 그룹의 순고용이 28,000명이에요. 순고용 28,000명밖에 안 됩니다. 사람이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2024년에 미국에서 창출해준 고용이 2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불균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소돼야 되는 것들인데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외로 가는 기업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그리고 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현지 생산 중심으로 넘어가는 기업들을 어떻게 막을 건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근데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노동시장이 훨씬 더 유연해야 되고 비용이 절감이 돼야 되고 정부의 세수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들인 거죠. 왜 일본에 공장을 짓나요? 라는 애플, TSMC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보다 임금이 낮고 무엇보다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정부의 보조금과 세수 그리고 산업의 클러스터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하나를 만들려고 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나 물류의 클러스터가 한국보다 일본이 유리하다는 판단이죠. 저는 공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 순환적 경제의 단절이 이번에 구조개혁에 성공하지 않으면 이어지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면 분명히 맞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멘트를 초반에 해주셨는데 굉장히 공감가지만 저는 늘 느끼지만 이게 뭐 어쨌든 나라의 일이고 하지만 이게 뭐 자기 개발과도 연결한다면 문제를 인지해도 사람은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죠. 국가는 그 사람이 수천만 명이 모인 게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더 바뀌기 힘든 영역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개혁이든 뭐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트럼프는 한국 기업을 미국에 와서 고용 창출하고 투자하고 해서 여기서 생산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는 아니지만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제 이야기가 이중적으로 들리시겠지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생존의 길을 가는 건 조금 더 다른 아젠다는 될 수 있는데 저는 우선 한국이 바꿔보았으면 하는 그리고 혹은 강조되었으면 하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첫 번째가 미국과 중국의 분쟁 그리고 미국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이나 자국의 공급망 육성이 한국에게 절대적인 위험은 맞지만 상대적인 기회는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은 갖추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가 미국이 똑같이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쟁국은 베트남과 인도가 아닙니다. 일본과 그리고 대만 요 정도나 혹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나 기업들인데 지금 미국의 현지 생산의 비중이나 설비 투자 증가율이나 미국 공급망에 가장 정형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건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아까 2023년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국의 직접 투자랑 고용을 가장 많이 창출해준 1위 국가가요. 대한민국이에요. 2023년에도요. 근데 24년, 25년, 26년 이 투자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 2차 전지, 태양광, 자동차 이런 산업에 거의 향후 2년 정도면 전체 생산량의 20-30%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그리고 중간재의 상당 부분의 공장의 클러스터까지 만드는 그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이 관세를 때렸을 때 최근 일본과의 자동차 관세가 엎치락덮치락 하고는 있지만 한국의 현지화 전략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저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미국이 중국을 규제해주는 2-3년의 기간은 한국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중국과 독립된 완벽하게 독립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급망을 우리가 선점하거나
거기서 한국의 밸류체인을 뿌리내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경제는 다들 이제 공부하시기 싫어하시지만 네.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보통 이제 3년짜리 경기를 두고 움직이는데 지금은 10년, 20년, 30년 이런 장기 사이클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경기 선행지수가 다 부러지고 있는데 미국 주식이 저렇게 많이 오르면 버블이야 라는 이야기를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맞아요. 미국 주식 계속 가죠. 계속 갔죠. 얼마 전에 신고가 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올해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30번 넘게 신고가가 쳤는데 이유는 뭐냐면 경제랑 이익이 완벽히 분리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익이 올라가는 게 뭐냐면 S&P 500 기업들이 올해 한 17%에서 14% 성장을 분기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15% 가까운 성장을 열댓 개 기업들이 100%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마이너스 성장도 많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두 가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지도를 바꾸는 것도 미국의 주식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두 가지 패러다임은 뭐냐면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혁신의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투자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중국 중심의 공장이 미국 중심의 차별화된 공급망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투자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AI 인프라와 같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전력망, 네트워크 관련한 모든 투자들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잘 보십시오. 주가 올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 AI 관련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은 미국이 주도한 투자 사이클에서 지금 산업재 업종이 올라오고 있죠. 산업재가 뭐냐면 수주를 받는 산업인데 건설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 기계, 전력기계도 여기 포함된 것들이고요. 네. 사실 원전과 관련한 부분들도 이 투자 사이클과 같이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봤을 땐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하고 미국이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면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순환적인 기회들이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누려야 될 수혜들 혹은 편승해야 되는 그림들이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